그 당시에 금마타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은 한 6억 좀 넘게 필요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4.5%밖에 안 되네. 그 자산에서 어떤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네, 이고은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저는 13년 정도 증권가에서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자산거위농장주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 거위들, 부동산 거위, 주식 거위, 금 거위, 암호자산 거위까지 다양한 자산의 거위들을 모으고 키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위 농장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투자 그러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러니까 딜러나 트레이딩 쪽으로만 조금 좁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거에 비유를 하고 싶어서 거위 농장주라고 투자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위 농장주지만 진행자님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위 농장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위는 기르다 보면은 알을 낳고 네. 그 알에서 또 거위가 또 태어나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그렇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화에서 온 것처럼 자산은 황금알이라는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게 본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거위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죠. 내다 팔 수도 있지만 그쵸. 본연의 목적은 황금알을 잘 낳게끔 하고 잘 키우는 거가 어쩌면 투자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하필 거위냐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니까 딱 느낌이 나네요. 네.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 알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배를 갈랐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약간 좀 그런 투자를 선호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좀 보면은 그 주거 선택 기준 관련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 환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거위 농장주로서의 거위 농장 운영에 아주 좀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 중에서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거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의 행태를 크게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주택을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는 거는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인 거죠. 주택 매수는 투자, 네. 실거주는 소비. 그래서 그런데 모든 집이 다 투자와 소비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집이 전체의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실거주하기 좋은 집이 전체의 10%라고 하면 투자하기에도 좋고 소비에도 좋고 실거주하기 좋고 이런 집이 동시에 되려면 10% 곱하기 10%, 그럼 성공률이 1%로 확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가를 매수해서 실거주함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둘 다 만족시키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확률이 좀 됩니다. 낮군요.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좀 더 쉬운 선택은 그걸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집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로 얻은 현금 흐름으로 실거주 또는 소비를 해결하는 것. 이게 좀 더 현명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큰 원칙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가 전세, 월세를 결정할 때는 저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 결정하실 때 대부분 자산의 가격 전망에 의거해서 투자 결정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집을 매수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전월세를 선택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왜냐면 저는 자산 가격을 매번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걸 장기적으로 매번 맞출 수는 없고, 그 맞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은 우리가 자산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각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원의 현금을 모으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자가를 할까 아니면 전세 월세를 할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현금 흐름 기준을 판단 이런 거죠. 우리가 자가를 한다면 한 6억 정도의 집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내 돈 3억 원이 다 나가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대출을 한 3억 원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억 원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또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투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회비용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투자 실력이 한 연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실력 갖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은 추가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회비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주택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이 맞는데, 사실 이제 가격 전망에 관한 거는 이제 일단은 그럼 제외하고, 가격 전망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할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 뭐 얼마나 1억 정도 나가고, 그리고 또 월세가 매달 마이너스 현금으로 나가겠죠.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가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적고,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경우에도 상당한 양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 선택의 안 좋은 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자산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군 하나를 우리 옵션에서 삭제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고 이제 각자의 상황 판단에서 비추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월세가 이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자가, 전세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 각자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지만, 좀 단순화했을 때는 제가 지금 월세를 선호하게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죠.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소비, 실거주에 드는 현금 흐름을 최소화하는 선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그 월세에서도 어차피 마이너스 현금 흐름 나가긴 하지만은, 네. 대신에 이제 목돈을 가지고 또 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이라면은 즉슨 월세에서 나가는 돈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야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뭐 일리 있는 말인데, 네. 제 생각에는 투자 실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너무 목돈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가진 투자를 하기보다는 적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세 같은 형태를 택하면서 네. 본인의 투자 실력을 늘려가고, 어차피 투자 실력 늘려가려면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을 하려면 그런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런 이제 자기의 시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놓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속도의 중요성에서 자산 외 가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 증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자산의 가치 증가는 뭐 부동산인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그 가격이 오르거나 뭐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 같고, 자산 외 가치 증가, 이건 뭔가요? 일단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투자를 잘하고 싶어 할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답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더 나은 네.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너무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투자와 소비가 겹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간다는 것, 그거는 소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중요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이 투자라면 자산 외의 가치를 늘리는 것이 소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와 소비를 적절하게 균형을 잡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이게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투자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잠깐 이제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은 네. 속력과 속도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속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르게 가냐, 그냥 시속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네. 속도는 거기에 방향이 추가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어느 동쪽으로, 뭐 서쪽으로. 그럼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 늘리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도 늘려가는 지점. 이거를 균형 잡게 고려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런 뭐 속력만 추구를 해서 돈만 버는 게 급급하면은 사실 뭐 주변의 인간관계라든지 뭐 가족과의 시간 이런 걸 놓치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자산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투자를 이제 자산 가치 증가는 X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로축을 자산 외의 가치 증가, 소비라고 하면은 자산의 가치도 늘리면서 그 자산 외의 가치도 적절히 늘려가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돈의 현금을 크게만 매몰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산 외의 가치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자산 가치 증가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크루지 같은 삶이 되겠죠. 제가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제 막 그냥 계속해서 돈만 벌고 그러면은 황금 휠체어밖에 더 타겠냐. 황금 휠체어. 네. 나이 먹어가지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휠체어 타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균형,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워라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좀 밸런스를 섞어가면서 해야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투자는 자산을 늘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산은 돈 자산도 있지만 시간 자산도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도 투자의 일부분이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의 가치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순간 속도보다 평균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그런 워라밸, 그런 어떤 이제 가치 증가의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잘 잡아서 투자를 잘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죠. 인생은. 맞아요. 네. 언제나 변수와 장애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했을 때 항상 시속 뭐 70km로 갈 수 없고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잘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소비를 확 늘려야 할 수도 있고 좀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균 속도는 우리가 꾸준히 가다 보면은 평균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은 55년 동안 자산이 감소한 해가 11번 있었습니다. 11번?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략 20% 정도는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의 기간 동안은 자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느려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지금 세계적인 투자가가 되었고, 우리도 지금 어떤 단기적인 변수나 장애물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순간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할수록 순간 속도도 빨라지면서 결국엔 평균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순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가 혹시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복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자산이 늘어날수록 현금 흐름의 크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은. 네, 그 자산이 우리가 1억 있을 때랑 100억 있을 때랑 1%를 수익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돈의 현금 흐름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할수록 순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복리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평균 속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있고 목적지는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 막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어디 부딪혔다가 막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인생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정말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약간 좀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가격은 환율이다.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이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가격은
환율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산마다 가격이 딱딱 붙어 있는데 그 가격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가격은 뭐 원화나 달러로 표시될 텐데 그 화폐의 가치도 매번 변동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환율이 맨날 바뀌죠. 그러니까 그 환율이 이제 네. 원달러가 아니라 네. 이제 원과 자산과의 관계. 그래서 그 화폐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지 말고 화폐 자체도 자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나 살 때 내가 가진 원화와 주식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 교환 비율이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환 관계라고 본다면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3만 원이 6만 원 돼서 이게 아니라 3만 원 6만 원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 원화 가격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네? 그러면은 그 법정 화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불변의 그런 신뢰 이런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주식으로 예를 들으니까 잘 각인이 안 되긴 하는데 물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그럼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뭐 물건 가격이 최근 같은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전형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지금 뭐 수십 배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주는 가치, 뭐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효용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네. 그 가격은 수십 배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과 짜장면 한 그릇의 교환 비율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교환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교환 비율을 우리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교환 비율이 가치가 좋아질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은 투자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원화의 가격과 원화의 가치와 자산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거고 네. 그 좋은 자산을 그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큰 도움이 되는 게 현금 흐름입니다. 그 자산에서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보다. 네.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음마 아파트의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저의 이제 그 댐 저수지 모양을 빌리자면 우리가 음마 아파트 가격은 뭐 댐의 높이 너무나 알기 쉽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가치를 그 뒤에 있는 물의 저수지 양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꾸준히 나오는 물의 흐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그 가치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월세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네. 월세도 상관없죠. 네.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내는 돈. 그러니까 실거주의 가치를 저는 일단 월세로 전월세 그런 이제 가격으로 봤는데 그 가격이 제가 이제 실거주의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통화량하고 실거주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통화량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요. 통화량이 한 M2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M2.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화폐 유통 속도에 따라서 좀 보정을 좀 해줘야 하긴 하지만 그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어떤 지역을 해봐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가나 이런 이제 투자에 지불하는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 통화량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통화량과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통화량 대비 뚝 떨어진다든지 급상승하는 그러면 이제 고평가 저평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죠. 실사용 가치도. 그래서 저희는 그 음마 아파트를 전세 레버리지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제 이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려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쌓이는 것. 그게 결국에는 거기서 꾸준히 나오는 어떤 물의 흐름이 되고, 그거를 쭉 누적해서 이제 통화량과 비교해서 가치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가치선과 매매의 그 선을 또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고평가, 저평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저평가입니다. 사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 저평가든 고평가이든 간에,
나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서 나왔던 예시는 제가 이제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네. 당시에 음마타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은 한 6억 좀 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억. 그리고 뭐 취득세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소소한 비용 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2년마다 이제 전세금이 보증금이 얼마나 증액되고 이거는 이제 전세가의 가치 추세선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생각한 보유 기간을 끝냈을 때 현금 흐름까지 해서 IRR을 구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좀 그 매매가가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IRR이 4.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4.5%는 나의 기준금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4.5%면 나 좋네. 그래서 투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격보단 자산의 가치를 보자라고 했지만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 네, 매수할 때는 우리가 좋은 투자의 방법에서 싼 가격에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측정하는 거고 이제 싼 가격에 사서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음마아파트의 시점에서는 투자 수익률 4.5%밖에 안 되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조금 더 싸게 산 그 전에 1999년에 샀다고 치면은 IRR이 20%가 높게 나와요. 굉장히 그때는 저평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투자할 때, 사려고 고려할 때 항상 가치를 어느 방식으로든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의 기준보다 싼 가격에 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에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은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가격 예측이 왜 잘 안 될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뼈저리게 고민을 하고 그거를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투자는 없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투자의 방법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래도 저도 투자자로서 점점 더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의 경우 지금 어떤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떤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조금씩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계속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투자의 속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